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18일 저녁부터 19일 아침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5.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8일 정선 지역 낮 최고기온이 34.7도까지 올랐고 춘천 34.5도, 화천 34.2도, 양구 34.1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춘천과 대관령, 정선과 동해 지역은 6월 중순 일 최고기온 급값을 경신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인제의 육군 12사단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19일 숨진 박모 훈련병과 함께 입대했던 동료들의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정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병교육을 마친 훈련병들이 가족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부모님은 무사히 훈련을 마친 아들이 그저 기특하기만 합니다. 이날 수료식을 치른 훈련병은 모두 243명. 함께 입대했던 박모 훈련병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더없이 기쁜 날이지만 고인의 빈자리에 일부 훈련병과 가족들은 슬픈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오고 나서 사건, 사고 몇 번 있었잖아요. 항상 걱정되고. 도가 지나친 군기훈련에 대한 분통도 터져나왔습니다. 힘들지도 않았는데 이 벌을 받았거든요. 그게 참 굉장히 내 손주인데 굉장히 억울해가지고 내 자녀라면 그렇게 뭐 했겠는가. 동생한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니까 처음에는 걱정되면서 그 사건에 대한 화가 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훈련병 중에서 무슨 저런 기합을 주냐 이러면서. 수료식장을 찾은 참석자들은 묵념과 헌화를 통해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수료식장 한편에는 이렇게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별도의 추모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재단 위에는 헌화와 함께 일병으로 추서된 박 훈련병의 명예수료증이 놓였습니다. 같은 날 서울 용산역에서도 시민 추모 분향소가 마련돼 시민과 장병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군 인권센터를 통해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군 당국을 향한 분노를 담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수료식장에서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진상규명은 돼야 되는 게 맞고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래도 그 이후에는 이런 사고가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저희 엄마들이. 경찰은 지난 18일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훈련병이 세상을 떠난 지 24일 만입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두 장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적장애가 대물림될 수 있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선 해당 아이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필을 이용해 쓱쓱 그림을 그립니다. 둥근 달과 함께 지붕 양끝이 굴곡진 집까지 상상 속 외계 행성의 모습을 표현한 이 그림은 16살 김서율 양의 작품입니다. 장래 희망이 디자이너인 서율이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최근 장애 정도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한테 계속 이제 한글 부분들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수업을 했더니 한 1년 조금 지나니까 이게 해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독되니까 아이가 자신감이 좀 생겼고, 또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되고 또 이제 그 다른 또래 관계들도 좀 원활하고. 서유리 엄마도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서유리 엄마는 서유리의 장애를 좀 더 빨리 알고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마음의 빚을 안고 산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일찍 좀 알았다면 더군다나 또 애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아이들을 이렇게 좀 치료를 이렇게 해줬었으면 아이들이 좀 그나마 덜 그때는. 전문가들은 지적장애 부모를 둔 아이들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서는 출산 전부터 성장기까지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서울과 전남에서는 이런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홈헬퍼라는 이름으로 지적장애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에서 가사관리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홈헬퍼 사업은 그 전에 아이를 어릴 때부터 양육해가는 과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지거나 문제가 되어지는 지점들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영유아기가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발달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한 24개월 이후부터 36개월 정도 시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사회성 발달은 또 그 36개월 이후부터는 또래들과의 관계라든가 또 부모의 어떤 행동 모방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성을 키우기 위한 역할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모가 보이지 않게 우리는 옆에서 같이 함께 놀아주고 자극을 주고 있는데, 지적장애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장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사회적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도의원은 19일 도정질문을 통해 재정분권 특례계획 수립과 공공의료원 적자구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는데요.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도지사가 의료원 손실보상금 지원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담당 부서는 의료원 자구책 외에 대책 추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강원도가 공공의료원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전국의 골목 상권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 골목 상권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국내 대표 문화거리인 홍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가 추진한 레드로드 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빨갛게 색칠을 하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되살아난 홍대 상권의 비밀을 딜라이브 조성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대를 관통하는 붉은색 길. 마포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며 호기롭게 홍대 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래된 시설물을 철거했고 무대와 공연장,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굴뚝 산업도 없고 스타트업 유치도 어려운 우리 마포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만이 살 길임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홍대 거리 특유의 감성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전광판과 야외 무대 등의 장치들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고 저 위쪽에만 많았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거리들도 알고 또 코로나가 끝나고 상권들이 더 살아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행인이 가방을 내려놓고 피아노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홍대 앞은
거리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홍대 레드로드가 첫 선을 보인 건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경의선 철길부터 홍대거리, 당인리 발전소까지 이어지는 2km 길이의 길을 변화시킨 것. 길은 아론부터 알텐까지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구역마다 각기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레드로드의 시작점인 아론과 R2 구역은 음식점과 카페, 버스킹 거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R3는 아담하지만 감각 있는 의류 상점과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을 이룹니다. R4는 화려한 색채를 가미한 디자인의 축제 거리입니다. R5는 지역 예술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로드 갤러리가, R6는 노상주차장을 없앤 자리로 다채로운 색감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매출 신장 등 상권 변화는 일어났을까? 이를 증명하는 여러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K-뷰티 쇼핑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한 업체의 경우 409%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고, 한 카드사 조사 결과 10대와 20대가 주말 외식을 위해 자주 찾는 지역 1위로 홍대 일대가 꼽혔습니다. 또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레드로드 조성 전 12.2%에서 조성 이후 9.8%로 감소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임대 동향 조사 보고를 자료를 참고했을 때 레드로드 조성 전과 조성 후의 관광 소비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도 전국 평균 대비 더 상회하는 그런 관광 소비가 발생했다는 그런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 상권 변화에 대한 체감은 무엇보다 상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홍대 소상공인 번영 회장은 레드로드 사업의 효과는 만점이라며 R1과 R2 구역의 경우 100% 이상, R3와 R4 구역은 30%에서 40% 이상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과가 100점 만점이죠. 그거 없었으면은 여기 홍대 다 죽었어요. 1년 만에 그냥 딱 헐어버리고 너무 좋게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앞으로 올라오면서 그 레드로드 3 쪽에 웅벽 있던 거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 쉼터로 만들고 현대판 기적이다. 거기는 사실 그 상인들은요, 권리금이 최소한 1억 이상씩 올랐어요. 상인들은 또 단순히 길의 색깔을 바꾸고 특정 시설을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거리의 의미를 재부여하고 거점화한 것에 큰 점수를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게 매출의 손님이 80%, 70%가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들이 모이게 되는 그 계기가 넓은 광장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버스킹 공간도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외국에 홍대가 단순히 상업에만 이제 집중된 곳이 아니라 거의 365일 버스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레드로드 하면 이렇게 문화가 있는 곳, 예술이 흐르는 곳,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홍대만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 같은 것들을 자기들의 수익에 하다못해 1%만 내놓더라도 홍대 같으면은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거든요. 한때 부흥의 시간을 보냈지만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든 수많은 거리들. 홍대 거리는 90년대 명성을 이어 레드로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의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선관위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이 직무감찰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